안녕하세요, 홍정우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고유한 현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파동을 기록하면서 호황과 불황의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즉, 생산량, 고용량, 물가 등의 경제 지표들은 한 번 한 방향으로 변동하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발전해 호황과 불황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경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기 순환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오늘은 호황과 불황의 순환, 경제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제의 장기 경제 사이클은 그 경제의 국내 총생산의 흐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노동시간과 시간당 생산량의 산물이죠. 그러므로 경제의 장기적 성장은 노동인구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물론 사회와 환경의 다른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와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켜 장기 경제 사이클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산업혁명을 들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 또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란 세 가지 인프라, 즉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운송 인프라의 변화가 산업 생산의 극단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술 플랫폼은 인프라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석탄과 기차에 의한 1차 산업혁명, 전화, 석유, 전기, 그리고 자동차에 의한 2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세계 경제는 IoT, 신재생 에너지, 무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도별로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단위로 서서히 변할 뿐이죠. 따라서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은 아주 긴 시간 프레임 안에서만 의미 있게 빨라지거나 느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경제의 성과가 매년 한결같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요인들이 변동하므로 경제 성장은 평균적으로 기본 추세선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연간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생적인 요인과 외생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생적인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변하면 연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 지출과 저축 사이에서 또는 재고 비축과 재고 판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나 경영자 같은 경제 행위자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 종종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외생적인 요인으로 연간 경제 성장은 전쟁, 세율 변경이나 무역 장벽 조정과 같은 정부의 결정, 카르텔에 의한 상품 가격 변화처럼 엄밀히 따져서 경제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사람에 의한 사건 또는 가뭄, 허리케인, 지진과 같이 사람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자연현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 경제 성장은 평균적으로 장기 추세를 따르지만 매년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 사이클의 주요 동력으로는 금융 동력과 경제 동력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 동력으로는 이자 지급과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자 지급은 중앙은행이 기존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함에 따라 그 크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400에서 500%에 이르는 자산 가치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경제 동력입니다. 소비의 변동으로 투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재고 변동과 자본 지출이 있는데요. 소비의 뚜렷한 변화 없이 계절적인 요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맞춰 재고를 축적하고 소진하는 재고 변동에 의해 단기 경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반면 소비의 추세적인 증가 또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에 의해 중기 경제 사이클이 형성되죠. 단기 경제 사이클은 재고 변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키친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파동은 지속기간이 평균 4.5년이고 이 중 하락 국면은 6에서 9개월로 꽤 높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 변동은 국내 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3에서 3%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변동이 매우 심한데요. 그 이유는 재고의 상당 부분들이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 구입하지 않는 내구재로 차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 경제 사이클은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기 경제 사이클은 주글라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기간이 평균 9년이고 이 중 하락 국면은 2에서 2.5년으로 빈도는 약간씩 다르고 특수한 혁신, 무역 자유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본 지출은 선진 경제의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10% 이상을 차지하고 신흥 경제의 경우 그 이상을 차지하며 건물이 아닌 기계주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본 지출은 보통 ICT에서 30%가 일어나고 운송 장비에서 20%가 일어납니다. 물론 일부는 공공 부문에서 일어나지만 대부분 민간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내 총생산 또는 GDP라는 용어로 불리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전기 대비 증가율로 표현되며 보통 성장률로 지칭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의 경우 연간 성장률 및 추세 측정에 유용하고 전기 대비 증가율의 경우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속도나 경기 전환점 포착에 유용한 특성이 있습니다. 4월, 7월, 10월, 1월에 분기별 소폭치가 발표되고 4주 간격으로 수정치, 최종치가 발표되는데요. 이렇게 3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이유는 자료 수집 시 모든 필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정책 관계자들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투자자들은 투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 기대치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향식 투자 접근 방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국내 총생산 분석의 툴을 기본으로 해서 각국의 국내 총생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첫째, 분기별로만 발표되고 둘째, 자료의 변동폭이 매우 크고 잦은 수정을 요하며 셋째, 국내 총생산 데이터가 나올 즈음이면 이미 발표된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 국내 총생산을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평균 주당 노동시간, 신규 수주, 소비자 예상, 주택 허가 건수, 주식 가격, 금리 스프레드 등을 포함한 10개의 선행지표를 조합해
6에서 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3개월 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3에서 5개월 후에 경기를 예측한다고 할 수 있죠.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서 상승 추세이면 확장 국면, 100을 상회하면서 하락 추세이면 하강 국면, 100을 하회하면서 하락 추세이면 수축 국면, 100을 하회하면서 상승 추세이면 회복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이 지수가 3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락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뒤에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각 국가에서도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지만 산출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 비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사용할 때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위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이용합니다. 이 지수는 OECD가 29개 회원국, 5개 비회원국 및 유로존 같은 7개 국가 그룹에 대해 발표됩니다. 이렇게 그룹별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세계 전체나 지역 전체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투자에 활용하기가 매우 유용합니다.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인데 이는 개인 소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월별 고용 동향 보고서의 핵심 지표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평균 주당 노동시간,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평균 주당 노동시간, 평균 시간당 임금을 이용해 명목 임금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어 월말 발표되는 개인소득보다 빠르게 소비 지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연준이 금리 결정 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실업률 등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들을 통해 연준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 하나이죠. 또한 평균 주당 노동시간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강력한 선행지표가 됩니다. 고용지표는 시차가 거의 없으며 국내 총생산의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체와 관련된 데이터는 물론 각각의 섹터들, 특히 제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끔 특별한 섹터들은 예상치 못한 날씨, 파업, 일시적인 고용 등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달간 월스트리트에서 거시경제 전략이 수립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는 곧 증시의 추세로 이어집니다. 이 자료로부터 그 이후 발표되는 다른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실제 노동자 수와 그들의 노동시간 및 추가 근무 시간을 알게 되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주일 후 산업생산지수로 발표될 텐데요. 이와 비슷하게 노동자 급여 수준을 안다면 개인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데이터는 주택착공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월별 신규 일자리 수 증감은 현 고용 상황의 파악과 향후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척도로서 경기 동행 지수의 구성 요소이고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임금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무임금 가족 근로자, 무급휴가자, 임시휴업 공장 근로자, 파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1:6 정도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에는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노동자만 포함되며 임원, 기획, 마케팅, 회계 등은 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국내 총생산 통계 등에 비해
매달초 발표돼 경기 방향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좋은 기준이며 자동차 판매 등 내구재 소비를 전망하는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를 검토할 때 고용 증가나 감소가 각 부문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이중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업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파트타임 직업을 그만둘 경우 그것은 고용 감소처럼 나타나게 되죠. 둘째,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임시직원 고용의 급증이 이 자료를 왜곡시킬 수 있는데요. 정부 임시직원 고용의 급증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사실상 감소하고 있을 때조차 급격한 경기 성장의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사이클 분석은 투자 또는 거시경제 정책 시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